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들 불편한 상황들 있잖아요. 유치원 가기 싫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요즘에 뭐 스마트폰 뭐 유튜브 이런 거 애들 또 좋아하잖아요. 뭐 게임 이런 거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그죠? 요런 거를 이제 재밌게 하고 있다가 엄마가 이제 시간 됐다고 뺏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되게 샤이한 거야. 부끄러움 되게 많아서 동네 할머니한테 인사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뒤로 빼거나 낯가림 되게 가리거나 막 요런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아니면 체험전 같은 데를 갔어요. 체험전 가서 이제 누리 과정이면 이제 유치원 가면 엄마랑 분리돼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혼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활동하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죽어도 안 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때 엄마한테 막 잡고서 막 이렇게 절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어떤 포인트들을 한번 딱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 모습 어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다.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 "엄마 저는 불편합니다. 저는 불편하지 않게 해 주세요 어머님." 막 이런 식으로 한석봉처럼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저희는 이제 상담 센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나타나는 반응들을 한번 이렇게 쭉 그냥 정리하면 대세로 나오는 거는 뭐 우는 거, 아니면 이제 짜증 내고 삐지고 화내고, 아니면 확 얼어버려. 아무 말도 못하는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저희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 노란색 뇌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 아이들이 감정에 매몰됐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감정 조절, 그러니까 감정에 매몰이 돼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매몰된 상태에서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무서워, 무서워, 뭐 서러워, 서러워,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 아이의 모습이 먼저 뭔지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본 후에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제가 사실 이런 정서 조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 건 이게 첫 시작은 이제 부모님들이 호소해서예요. 엄마들이 너무 힘든 거지. 내가 힘든 거지. 아이가 계속 찡찡대고 막 화내고 막 분노 폭발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부모로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 호소를 해요. 막 육아서만 읽어 봐도 "우리 아이의 감정을 알아줘라." 뭐 "우리 공감해 줘라.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모님이 신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내 앞에서 막 진짜 막 나한테 다 내 탓하면서 화내고 울고 이런 친구한테 네가 이것 때문에 속상했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엄마 아빠 입장에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요. '내가 저 아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야지.'라는 부모의 감정 조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반응을 보이기에는 참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흔들리죠. 그래서 사실 시작은 감정 조절이지, 부모님을 쪼끔 '힘들지 않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상담받는 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성장을 하면서 사회성으로 확장돼서 보이는 거예요. 이 지금 감정 조절 못하는 모습이 똑같이 또래들한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부당한 상황에서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아이가 오히려 밀리는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이 감정 조절이 굉장히 그냥 부모님 품 안에서 부모님이 양육을 수월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성장에 부모님한테 이게 독립을 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유연하고 행복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구나를 경험으로 매일매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깨달으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이해를 하려면 이제 정서 조절의 메커니즘을 보시면 돼요. 자, 아이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해 드렸던 이런 상황을 볼게요. 다 자기 맘대로 하는 친구들. 요런 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아이가 지금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크레파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는지 뭐 없어요. 근데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아이한테 "야 나 이것 좀 빌려간다." 하면서 크레파스를 빌려가요. 그래서 허락을 구하긴 한 거죠. "빌려줘. 이것 좀 빌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갖고 간 거야.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야 나 이번엔 파란색 빌려간다. 야 이번엔 노란색 빌려간다." 대답도 듣지 않고 다 갖고 가서 나중에는 우리 아이가 기분이 이제 상하기 시작하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근데 이런 일 되게 흔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방서를 그리는데 빨간색을 빌려가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 대처라고 해서 참는 거예요. 나도 빨간색 필요한데, 나도 그 소방차 그리려면 빨간색 필요한데, 친구가 빌려간 거를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울어. 이렇게 혼자 울면서 참고 울고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혼자 속상해하고.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쪽은 아닌가? 이런 아이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게 저 경력이 지금 한 18년 정도 됐는데 그 첫 번째 첫 번째 수련 중일 때랑 지금이랑 정말 몇 배로 아이들이 요런 대응을 하는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아이들이 중에 몇 배로 많아진 것 같아요. 거의 대세에 반응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가 만약에 빌려가면 "너 내 거 갖고 가!" 하면서 이제 친구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정도로 소리를 지른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때린다든가 물건을 던진다든가. 그러니까 우선 예의에서 벗어났다 생각하면 공격적인 대처예요. 상대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 공격적 대처예요. 요런 친구들 또 많죠. 그죠? 우리 아이는 어느 쪽이에요? 네. 자, 요런 상황에서 아주 멋지게 대응하는 친구는 "지금 이거 내가 쓰는 중이야. 이거는 지금 내가 필요한 거야. 다른 색깔은 빌려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빌려줄 수 없어. 뭐 선생님한테 빌려달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 거를 지켜낼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단호한 대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호한 대처는 정서 조절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노란색 내 있잖아. 정서 조절이 되지 않은 내 감정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인 경우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극적 대처, 참거나 아니면 울거나 아니면 공격적 대처.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언어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내 품을 벗어나서 어디에서든 또래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려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서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노란색 변형계, 감정의 뇌에서 초록색, 사고하는 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내 품 안에서 감정 조절시킨다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 감정 조절은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 조절에는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근육 만들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품 안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동생과의 관계에서 아빠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는 상태에서 자기 감정 추스리는 근육을 내 품 안에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또래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감정 조절을 그럼 어떻게 시키면 돼? 에서 킬링 포인트를 제가 좀 알려드린다면 우리 아이가 막 감정 터졌어요. 아니면은 막 불안해서 막 울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진정해서 얘기해 줘.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 얘기해 줘."라고 여러 번 한번 던져 봤을 때 이 말이 먹힌다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사고 체계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엄마의 지시, 엄마의 그 제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잘 안 멈춰."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게 눈물을 닦으려고 한다든가 이 정도만 된다면 사고 체계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말이 완전 싸그리 흡수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내 말이 허공에 이렇게 헛도는 느낌? 그거는 아이가 정말 노란색 뇌에 감정의 뇌에 확 메모리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여기서 뭘 하려고 하면 그 불쏘시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바람 이렇게 후후 불면서 막 불 지르는 거랑 똑같아요. 냅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울고 화내고 삐지고 '아 이 소통이 되게 안 되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 뭘 해 가지고 아이의 감정을 막 조절시켜 주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굳이 아이한테 감정 조절하는 뭔가 이제 보조적인 도구가 돼 버리면 아이 스스로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냅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네가 속상한 거 얘기할 준비가 되면
그때 엄마한테 얘기해줘.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켰더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내가 이거 영상으로 엄청 엄마들한테 훈육하는 영상 좀 찍어달라고 하면 두 가지의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의 감정은 항상 추스리고 그러니까 공감해 주고 헤아리고 아이의 욕구에 귀 기울여 주는 게 올바른 양육이라고 우리는 들어왔는데 아이가 지금 엄청나게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감정을 무시를 하고 방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되진 않을까?'라고 하면서 겁내하는 거 하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는 엄마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가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얘는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계속 내 탓을 하면서 나를 공격해라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엄마들한테 어머님들 그래도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면 어머니는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아이가 한두 번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보지 말아라. 아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울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 막 이렇게 보려고 하면 엄마가 너무 멘탈이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이가 추스를 준비되면 엄마한테 와. 얘기할 준비되면 엄마 와 하면서 공간을 분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공간 분리가 안 될 수 있는 상황 있잖아요.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어폰 끼세요.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진정될 때까지 엄마 기다릴게. 짜증내지 않고 말할 준비 될 때까지 엄마 기다릴게." 하면서 이어폰 키시고 좋아하는 그 BTS 이렇게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서 내 감정을 추스리 돼요. 내 감정 추스리지 않아서 아이한테 화를 내느니 내가 쪼끔 거리를 두고 내 감정 추스리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 훨씬 더 득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저희는 상담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터졌어. 준비되면 오라고 했는데 이게 막 40 분, 50분 막 2 시간 막 이렇게 되면은 사실 뒷상담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감정 조절을 좀 빨리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 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너가 이렇게 소리 내면서 우는 거로 인해서 엄마가 타격이 없어."를 정말 직관적으로 알려줬을 때 아이들이 빨리 추스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울었을 때 엄마가 우왕좌왕하고 아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이게 다 아이한테 보상이 돼 버리거든요. 내가 울면 울수록 유리한 상황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좀 끊어 놓고 하려고 일부러 쪼끔 더 여유 있는 표정을 짓게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어폰 꽂고 "진정돼서 엄마한테 얘기할 준비 되면 짜증내지 않고 얘기할 준비 되면 엄마한테 와."라고 살짝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해 주시고 빨래 빨래를 좀 접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빨래를 널든 빨래를 접든 그냥 이렇게 딴 데 이제 집중을 시키면서 그냥 "너가 우는 거로 인해서 내가 지금 조바심이 나거나 그러지 않아."를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했을 때 아이들이 조절하는 게 훨씬 더 빨랐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이가 "약 올라하진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우왕좌왕하고 아이한테 화내는 것보단 아이의 정서에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엄마는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아이가 추스리고 추스려서 진정을 하고 조절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엄마는 "너는 반드시 그럴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는 거야."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페널티예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경험으로 학습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잖아. 아이가 울면 안 돼라는 거를 안 돼라는 생각을 하는 문화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빨리 아이들의 욕구를 막 눈치를 확인하려고 하고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내가 울면 울수록 짜증내면 짜증날수록 폭발하면 폭발할수록 나한테 유리해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특정 행동, 조절을 못하는 어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거나 아니면 상대의 감정을 내가 컨트롤을 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는 인제 우리 아이가 내가 감정 조절 못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 유리해. 내가 울거나 뗐으면 모두가 나한테 집중해. 내가 뭘 원하는지 헤아리려고 해.'가 돼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짜증내고 쉽게 울고 쉽게 화내고 쉽게 삐지는 아이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흐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 뭐냐면 "너 그렇게 울고 떼쓰고 짜증내고 이게 오히려 불리해. 그게 너한테 결코 네가 원하는 걸 얻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라는 걸 경험으로 재인식을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뭘 해 줘야 되냐?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뭐가 속상한지 엄마한테 얘기할 준비가 되면 와 줘라고 했는데 엄마는 내 얘기 안 듣고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찍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못 알아듣겠어요 가면 돼요. 아이는 이미 진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엄마가" 그럼 엄마 그래도 잘 안 들려. 막 울면서 얘기하면 진짜 엄마 너무너무 궁금한데 네가 왜 이렇게 속상한지 엄마 너무 알고 싶은데 진짜 알 수가 없어." 알아도 모르는 척 해 주시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공감에 대한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아서 뭐든지 이제 공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 공감 잘 안 해 줘요. 누가 해 줘. 그죠? 선생님도 바빠. 그래서 잘 공감 안 해 줘. 우리 아이가 조절하는 조건이 공감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유리해지기 위해서 유익해지기 위해서 상대가 내 의도나 내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진짜 못 알아듣겠어." 삐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가 가지고 "왜 삐져? 이것 때문에 삐졌어? 저것 때문에 삐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삐지는 것도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뭐 때문에 속상한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엄마 알 수가 없어. 네가 마음 풀려서 엄마한테 얘기할 준비가 되면 그때 와 줘."라고 얘기를 하고 못 알아듣는 척 궁금한 척 하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세 번째는 음 네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어드밴티지예요. 네. 페널티가 들어갔죠. 아이가 정서 조절이 안 됐을 때 '아 이게 불리하네.'라는 거를 아이한테 직관적 경험으로 지금 심어 놨죠. 그럼 어떻게 하면 유리해질까라는 사고 체계를 지금 우리가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돌릴 수가 있을까요? 음. 엄마가 아이한테 속상한 거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내 감정 추스리고 감정 근육을 조절 근육 만든 거죠. 내 감정 추스리고 "엄마 내가"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라는 말을 하면 정서 조절해서 엄마한테 뭐 때문에 속상했는지 엄마한테 예의를 지키면서 항상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가 조건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예의를 지키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노숙자들 이거 죄송해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약자들한테도 예의를 지켜요. 그게 인성인 거죠. 그러니까 몸의 경험치 자체가 누군가한테 함부로 해본 경험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가까운 엄마 아빠한테 또 예의가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서 조절할 때 아이가 뭐가 속상한지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엄마 아빠한테 예의를 지키면서 예의 지키라고 뭐 진짜 뭐 조선시대처럼 그런 예의가 아니라 최소한 "엄마 때문에 엄마 이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들었을 때 납득이 갈 수 있어야지 기분이 상하지 않는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내 얘기 안 들어줘서 속상했어."라는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드밴티지. 납작 엎드려 줘야 되는 거죠. 공감은 이때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야 너 속상했겠다. 엄마가 그걸 못 알아들어서 너 되게 답답했겠다." 공감은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나서 쏟아뜨려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미안해하고 엄마가 알아주고 엄마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준 애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한테 내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내 상황을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지?'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정서 조절이 동기화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여러분 아이고 네. 제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는데 잠시만 제가 다시 재공유를 할게요. 아니 네. 여기에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서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포지션은 뭔가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정서 조절의 보조자가 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이어트 약 같은 존재인 거죠, 우리는. 근데 우리 아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정 조절은 엄마 아빠가 없는 순간에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보조자가 없어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서든 다른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면서 자기 선을 지켜낼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필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상담실에서 일어나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제일 실패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제 아이가 막 이렇게 울어요. 울 때 그 순간에 내 버티는 걸 못하는 거예요. 버티는 걸 못해서 "알았어, 알았어." 아니면 버티는 게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고 같이 화를 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조절이 되는 그래프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자, 우리 아이들이 자 이제 조절을 시켰을 때 엄청 울어요. 엄청 짜증을 내요. 자, "진정이 되면 엄마한테 얘기해 줘."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저항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싫어, 싫어, 싫어. 내 말 엄마가 울어도 들어.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니까 엄마가 알아줘." 이런 식으로 저항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점점 소리가 커지고 더 점점 짜증이 커져요. 그러면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 지점에서 부모님들은 겁이 확 나 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 이유가 어떤지 모르니까. '혹시 이걸로 인해서 나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 트라우마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저항이든 아이가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울고 떼쓰는 걸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환경적인 경험으로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꺾여 내려가는 지점을 우리가 그 지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의연하게 기다리고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버티는 거죠. 겁내하는 거죠. 이게 맞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니까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저항할 때 버텨주지 못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선생님한테 그래 봐요. 선생님 신고당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잘 버텨주는 거, 이게 우리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감정 조절해서 건강하고 예의 있게 자신의 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상황을 상대한테 피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의 그런 정서적인 반응들을 잘 견뎌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언을 드리고 응원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 받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할게요.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 질문 계속 하신 것들을 지금 좀 모아 봤는데 아마 그 강연하신 내용 중에 이미 조금 해소가 되신 부분들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앞서서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짜증 내면서 그냥 가만히 혼자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공격적으로 조금 대응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차분하게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제 사실은 이제 취학 후에,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취약한 친구인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강제 전학을 다닌 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강제 전학을 다녔냐면 그 친구를 때리는 거죠. 사람을 너무 때리는 것 때문에 온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 놀이를 하고 "자, 이제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짜증을 내고 이러는데, 제가 "네가 뭘 원하는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짜증 내지 말고 얘기할 준비가 되면 얘기해." 지금 제가 가이드 드렸던 방법대로 얘기를 했더니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주먹이 이렇게 날라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라오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많이 때려 본 거죠. 자, 이렇게 뭐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훈육중에 부모를 공격하는 상황이 된다면 절대 맞으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맞으면 안 돼요.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그러면 발로 때려요. 보통 이제 '엄마를 때리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몸이 흉기가 되기 시작해요. 막 머리로도 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뒤로 앉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게 포박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이를 보호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밖으로 나가서 싸우려는 친구를 내가 이렇게 안아서 "야, 진정해, 진정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은 다음에 "진정이 되면 네가 속상한 게 뭔지 말할 준비가 되면 얘기를 해 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보통 머리를 이렇게 뒤로 팡팡 박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안 받게 머리를 이렇게 전 정수리를 이렇게 대요. 아, 머리 엄마 다 갔어 안 아파 뭐 이런 제가 말했잖아요. 태어난 이거 전혀 나한테 타격감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럴 경우에 앞발을 이렇게 막 버둥버둥거리면 이게 헛발질이 돼요. 그리고 저는 진짜 심했던 아이는 이렇게 안았을 때 뒤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침을 이렇게 뱉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공격에 너 엄마한테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엄마한테 침 뱉으면 어떡해? 이렇게 가게 되면 메시지를 읽는 거예요. 네가 뭐가 속상한지 얘기를 해봐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니까 아이 입장에서 내가 침을 뱉었더니 엄마를 때렸더니 그 메시지가 사라졌으니까 훈육이 끝났네라고 엄마 하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요구한 게 사라졌네라고 생각해서 다시 강화를 받아요. 그래서 훈육 중의 공격 행동은 막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격이 들어와서 정말 침을 뱉는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맞았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타격감이 없다라는 거를 피력하는 거. 그래서 저는 침 이렇게 아이가 딱 제 얼굴에 했을 때 정말 사실 기분이 나쁘죠. 저도 기분이 나쁜데 나 침 뱉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야 침 또 뱉어 또 뱉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침 뱉어도 돼 괜찮아 야 상관없어 대신 네가 뭐가 속상한지 얘기해줘 계속 집중을 시키는 거죠.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네가 진정해서 어떤 게 속상한지에 대한 얘기를 들을 거에 집중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아이가 진정됐어요라고 하고 놀고 싶었는데 정리하라고 해서 그랬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칭찬 다 해주고 놀게 해주고 대신에 사과는 시켰어요. 선생님한테 아까 침 뱉었던 거, 선생님 때렸던 거, 다 사과하라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엄마 때렸던 거, 던졌던 거 그거 다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온전히 진정이 된 후에는 다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아이가 공격 행동도 강화되지 않고 그리고 엄마도 올바른 훈육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 또 네. 앞서서 많이 좀 설명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울면서 좀 짜증내고 안아 달라고 이랬을 때 좀 이거를 달래기 위해서 먼저 좀 안아 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너가 진정을 해야지 안아 준다고 해야 될지." 뭐 이런 딜레마다 뭐 요렇게 아, 지금 한 두세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훈육 상황이잖아요. 정서 조절은 엄마의 주도예요. 훈육은 그러니까 주도하는 상황이죠. 근데 안아달라고 하는 거에 아이한테 맞춰주게 되면은 주도권을 아이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아이는 부모님한테 집중해서 부모의 권위라는 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독재가 아니라 가이드를 따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 거죠. 권위에 집중을 하려면 아이가 엄마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던진 메시지 엄마가 지금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서 조절은 세 가지 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울지 않고 얘기해 줘가 3 단계라면 2 단계는 울지 않고 눈물 닦고 2 단계예요. 그럼 1 단계는 엄마 아빠가 말하는 지시에 집중하는 거.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아이한테 "울지 말고 얘기해 줘."라고 했을 때 이게 흩날리는 아이들은 정서 조절이 필요하지만 흩날리지 않고 그냥 "싫어." 막 이런 친구들은 정서 조절은 기본적으로 되는 친구인 거죠. 자 1 단계 지금 보면 1 단계 정도의 이제 가이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안아줘, 안아줘."라고 했을 때 엄마가 만약에 얘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면 울지 않고 얘기하면 안아줄게."로 가면 되고 이런 말조차 먹히지 않는다면 알았어. 그러면 네가 엄마 뽀뽀해 주면 안아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지시를 따르면 그러면 그때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엄마 아빠가 주도를 하고 그 주도를 따라야만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라는 식의 패턴을 잡아 주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이제 엄마 장난감을 가방에 넣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원에서는 이제 개인 장난감을 못 가져오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그래도 인제 가져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뺏어서 더 문제된 어 경험들이 있었다. 요런 말씀을 해 네. 주셨거든요. 이거는 원회에서 적용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사회성은 그냥 쉽게 바다 바다 수영을 우리 아이가 바다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아이한테 바다 수영 한 번에 하라고 하면 진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죠. 자 그런 친구한테 그러니까 장난감 갖고 가서 여기서 적용해라고 하면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건 나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부탁할 줄 알고 설득할 줄 아는가 엄마한테.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을 때 "나 그거 할 거야."가 아니라 "엄마 나 이거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목욕하러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엄마 설득하는 건 나오는가. 그게 된다면 아빠한테는 나오는가.
동생한테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된다면 그다음에 엄마가 같이 밖에 나갔을 때 놀이터에서는 부탁하고 설득하는 게 나오는가. 여기까지 되면 아이가 몸에 익었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것처럼 수영하는 것처럼 몸에 익었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동화돼서 나와요. 근데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엄마, 아빠, 동생, 뭐 엄마랑 있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 뭐 동네 놀이터에서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놀잇감만 가지고선 원을 보내버린다. 그러면 적용 잘 안 되죠. 엄마 품 안에서의 엄마 장난감인 거고 그게 충분히 또래 그러니까 놀이터에서까지 이게 잘 설득이나 부탁이 나온다면 그때는 놀잇감 없이 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때쯤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 친구를 설득할 만한 도구가 뭐가 없나 찾아보기 시작을 해요. 어, 그 정도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제 선생님이나 주변의 성인들께 이렇게 말씀 도움을 청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고자질을 하는 그런 거로 이제 비춰지거나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자꾸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들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저도 아이를 이제 2명을 키우거든요. 근데 진짜 고자질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고자질이 또래들한테 그러니까 그거죠. 불편함을 주는 그러니까 비난을 받거나 선생님한테도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고자질은 뭐냐면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상황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가 내 걸 뺏어갔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응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선생님 제가요." 이러면 친구도 황당하고 선생님도 너무 잡일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대응을 했다면 "야 그거 내가 아끼는 거야. 너 딴 거 갖고 놀아. 이거 갖고 놀아."라고 했어요. 근데 친구가 만약에 무시했어요. "야 너 안 주면 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줄 거야. 얘기할 거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친구가 안 줘요. 그래서 간 거는 정말 도움 요청인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선생님 내가 내 최선이 먹히지가 않아서 친구한테 이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 돼서 오는 거는 어른한테 어린이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됐을 땐 선생님도 되게 귀담아 들어 주세요. 우리가 고자질이냐 도움 요청이냐 이 안에서의 그 기본 기준 조건이 대응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대처하고 얘기한 거냐 대처 안 하고 무조건 얘기한 거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문 하나 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거만 좀 도움 말씀 청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치원에서 아끼는 물건을 아이가 있었는데 친구가 이거를 찾으니까 사물함에 넣었다 그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고 변기에 버렸다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찾으러 다니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좀 부모님이 좀 많이 속상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가이드가 있을까 이제 여쭤보셨는데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아이가 사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찾아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만약에 요런 고민을 들었다. 저의 아이다라고 하면 물론 그 상황에서 현상적인 대응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소유권이 자기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움직여서 이 친구가 논 곳을 찾으러 다니면 안 되고 "네가 찾으러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지키고 싶어요."에서 1 번이 주장하기라고 했잖아요. 주장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주장을 먼저 가르칠 것 같고 "이거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그러면 찾아와. 기다릴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찾아올 주장을 좀 가르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친구한테 얘기를 먼저 이제 "네가 그거 네가 갖고 간 거니까 네가 찾아오는 거야."라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 아이가 사실 그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기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한테 주장을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 춤춰 보세요."라고 여러분들 춤 못 추시는 어색해서 춤 못 추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몸에 기억이 없으니까. 내 몸에 춤을 춰본 기억이 없으니까.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장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가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라고 했을 때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편지를 쓴다든가 해서 이제 대응을 먼저 시키되, 집에서 우리 아이가 자기 것들에, 자기 권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엄마한테 주장할 수 있도록, 아빠한테 주장할 수 있도록, 언니, 오빠한테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신경 써야지.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요청드린 시간보다 많이 지나가서 좀 죄송한데요.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다양한 이런 궁금한 부분들 많이 여쭤볼 수 있어서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